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SDGs 임팩트 디자이너 2급 과정이 이제 다음 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모두의 창업 2기죠. 7월 2일 날 접수하게 되는 그 모두의 창업에 관련된 준비 과정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특허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를 했다면 그걸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울에서 귀한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호흡하면서 수업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오늘 수업은 오늘 대면 수업으로 오신 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채팅으로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우리 교수님한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는 지식재산처가 이제 이번에 정권 바뀌면서 이제 그 주무부처로 이제 승격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발명진흥회였습니다. 그래서 발명진흥회에는 국내에 18분의 특허 전문가니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18분이 이제 기술 차별화, 뭐 기술 보호, 기술 사업화에 관련된 자금 조달부터 해서 연구 개발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다 봐주시는 국내에 아주 드문 전문가님이 계신데요. 그 오랫동안 그쪽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서경대학교에 이제 학교로 가셨고 그리고 지금 창업지원 단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진짜 뵙기 어려운 분이신데 오늘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우리 박용진 교수님 수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은 유튜브에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용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열심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뵌 분도 계시지만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경대학교 박용진입니다. 이게 포인트, 이게 앞뒤예요? 네, 잠시만요. 이제 뒤로 지금 안 교수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지금은 서경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단장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발명진흥회에서 기술사업화 쪽의 업무를 쭉 9년 가까이 했었고요. 이 사진도 발명진흥회 때 사진.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때 추억이 너무너무 좋아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넘어가지?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짐을 준비하고 있는 나그네들이시고요. 하늘에 있는 별들은 멘토들이에요. 이 지도에 따라 가고 있는지. 정부는 이 오아시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오아시스까지 가는 길이 점점 험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센터와 협력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 들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탁월하신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인데 사실은 조금 앞단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아이디어 도출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사업계획은 결국은 99%가 아이디어와 창업 기회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창업 과정은 결과적으로 다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성 검증, 그 다음 실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판매로 이어지는 이 루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제품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재료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창조의 첫걸음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이디어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계획서 앞서서. 그래서 세상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의 브레이크스루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멋지신 거죠. 근데 우리 설기 정원 아이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축 방역 시스템 이런 것도 특화된 분야가 있다면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게 여러분들 다 집에 있는 냉장고예요. 냉장고 과거에는 홈바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조인트 2개, 결합부가 하나, 둘, 셋, 넷. 근데 문제는 이게 원가는 별로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리콜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몇백만 원짜리가 500만 원짜리 경첩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 이거고요. 우리 조인트부가 있는 거. 삼성에서 뭐 어떻게 했냐면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플라스틱 본체 자체가 지지대가 돼서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없어진 거죠. 요거 하나만으로 어떤 효과가 일어났냐면 백색가전에서 LG가 점유율 높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 점유율을 55%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연간 생산량도 550만 대, 어마어마한 성과죠. 그래서 이만큼 이 조그만 아이디어 하나가 미치는 파급력은 클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도출 프로세스는 결국은 문제 발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하는 게 뭐고 해결됐으면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럼 필요가 있는 거냐. 기존의 방법이 있다면 하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필요성이 있는 자.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이제 본격적인 아이디어고 우리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죠. 이 밑에 있는 얘는 이제 카카오티 얘기입니다. 카카오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렇게 택시 잡기가 어렵진 않으셨죠. 서울 같은 경우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카카오티 없을 때는 강남에서 한번 술자리를 가지면 1시간 반 동안 택시 못 잡았어요. 비라도 오면 더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콜택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콜택시도 실시간성은 아니에요. 전화하는 거지. 전화가 안 되면 또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는 앱으로 1분 만에 택시를 부른다. 이런 핵심 가치를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도출하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 도출 프로세스는 많은 기업분들의 이 사례예요. 이건 우리 KDB 창업교육 프로그램 교환인데 대부분이 이 5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주변을 관찰해서 나오는 트렌드를 분석한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크게 담론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거 같으면 세월호 같은 게 예로 들 수 있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트렌드에 따라서 AI가 발전하면 우리 당연히 AI에 순응해서 올라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례들인데 간단히 이제 하나 이제 자신이 겪는 문제에게 실제 이거는 창업까지 갔던 거예요. 노트하우라는 건데 보통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강의 노트나 족보 이런 거 일부 사람들끼리만 서로 공유를 해요. 지인 간의 독점 형태인데 이 페인 포인트를 이걸로 본 거죠. 특정 집단의 정보 독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실제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제 고학점 수강생들의 강의 노트를 만들어 실제 한번 팔아봤어요. 이게 MVP라는 개념은 배우셨나요? 그렇죠. 이게 MVP가 된 거죠. 그래서 팔아봤더니 폭풍적으로 반응이 좋았고 실제 이거를 기반으로 요 노트하우 패스라는 이 구독 경제 사스 모델이 된 건데 자 그럼 투자자들은 여기에 이제 바로 투자가 들어왔는데 왜 투자가 들어왔을까요? 뭐 강의 노트라는 게 생각해 보면 대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교환되는 뭐 정보 소스인데 이거 갖고 사실은 사업화되기 쉽진 않잖아요. 왜 투자를 했는지는 아까 요 내용입니다. 요거 시장의 MVP 검증했던 성과 요거 하나를 보고 투자를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뒤에 사업계획서도 말씀드리는 똑같이 제가 강조할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준비됐다. 준비된 내용을 어필하는 것만이 사업계획서 잘 쓰는 팁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스마트 스코어. 이거는 고려대 치과 학생들이 만든 창업 아이템인데 이 친구들이 딱 봤더니 우리나라는 구강검사 비용이 뭐 병원 가면 12,000원이잖아요. 미국을 조사해 봤더니 그냥 기초 구강검사에도 200불인 거예요. 임플란트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병원에 못 가요. 미국 국민들은. 정말 발치하거나 심각한 상황이 있을 때만 병원을 가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도출한 아이디어가 뭐냐면 싸진 않죠. 어찌 보면 10만 원 정도 되는 일상 구강진단 기계를 제품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쪽으로
진입해서 이제 사업을 이거는 이제 자신의 열정 및 전문성, 샤벤픽이라는 회사인데 이분은 이제 1인 미디어 방송에서 엄청나게 푹 빠져있던 분이에요. 1인 미디어 방송.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떤 포인트, 페인 포인트를 찾아냈냐면 크리에이터들도 이렇게 들어주는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걸 무언가가 없더라. 나만의 특성을 맞춰주는 고객과의 연결고리를 찾기가 참 어렵다. 그 페인 포인트를 찾게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관심과 애정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의 팬덤을 분석을 해요. 쭉 분석을 한 다음에 맞춤형 PB 상품을 굿즈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수수료나 수익을 얻어내는 구조로 가는 거죠. 실제 이렇게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요 샵앤픽이라는 아이템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거창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처한 환경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걸 배려했을 때 또 쉽게 도출되는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바이트는 이게 이제 2010년 후반부터 엄청 심각해진 상황인데 청소년도 온라인 진짜 비어 말도 못하거든요. 엄청난데 이거를 고등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어떤 아이디어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뭐 새끼 뭐 이렇게 욕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상한 녀석아 아잉 이런 식으로 순화돼서 바꿔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기술은 핵심 키워드 몇 개 뽑아서 전환어 1:1로 매칭만 시켜놓으면 되는데 이게 또 언론에서도 이제 크게 대두되면서 관심을 많이 끌었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사업 아이템으로 발전했어요. 물론 단순히 키보드만으로 사업화 돈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 묶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매개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앱을 사용하게 되고 이 앱이 또 연결되는 학원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사업 모델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아직 안 교수님께 듣기로 아직 창업 아이템을 도출해내지 못한 팀들도 이 수업을 듣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어서 오십시오. 고도화시키는 프로세스 아니면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는 기법들을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기본적이에요. 육하 원칙. 사물과 현상을 체계적으로 그냥 보면 안 되고요. 이 육하 원칙이란 게 여러분들이 요 단계를 하나씩 짚어가라는 소리예요. 짚어서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서 문제점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뽑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배달의 민족 나와 있잖아요.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은 무엇을 대상으로 합니까? 김태훈 대표님. 요거죠. 전단지. 전단지를 누가? 주로 20, 30대 자취생들이. 왜? 음식점 배달번호 찾기 위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 여기저기 처박아둔 거 주섬주섬 찾아서 번호번호 찾고 메뉴를 골라서 주문을 하죠. 어디서? 집, 회사, 학교.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쓰는데 문제점은 전단지를 분실하고 매번 우리 집 주소를 알려 243동 몇 호입니다 말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 페인 포인트를 배달의 민족으로 해소를 해서 이게 아시다시피 뭐 간단한 아이디어부터 시작했지만 성과는 창대했죠. 두 번째 이제 PC본 다이어그램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제 목소리네? 아니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그냥 창업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정말 일이 안 풀릴 때 전 많이 써요. 저는 이제 기술 사업화 하면서 대표님은 매출이 안 나오는데 이 문제가 뭘까 정리할 때 진짜 많이 쓰는 건데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식기세척기인데 식기세척기에서 아무리 돌려도 원하는 만큼 세척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러운 식기를 머리 쪽에 배치시켜요. 여기 척추가 있으면서 척추별로 이렇게 원인이 되는 문제들 한번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차분차분하게. 물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유럽 가보시면은 물 세제 안 풀리죠. 그 다음에 기계도 일정 부분 펌프 유량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타이머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기 배치가
너무 복잡한 경우도 충분히 있어요. 중첩돼서 막 쌓이고. 그다음에 세제가 성능이 안 나오거나 덩어리져서 그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원인을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물은 결론적으로 연수가 아니에요. 경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소프트한 물이란 말이에요. 물은 지워야겠죠. 그리고 기계. 우리 식기세척기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다 하는 굴지의 중견에서 대기업 그렇잖아요. 모든 기업팀 이제 QC팀이 있어요. 품질관리팀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지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화학물질 인증이나 이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세제가 원인이 될 확률도 없어요. 답은 요거 식기 배치가 이제 원인이 된 건데, 그럼 요걸 어떻게 풀었을까요? 식기 배치 어떻게 풀었을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한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풀었냐면, 이제 대형 급식 이렇게 서비스 제공 업체예요. 우리 이 물레방아 기억하시죠? 물레방아 원리를 적용했어요. 식판이 컨베이어 벨트로 쭉 오면 하나씩 이렇게 놓는 거죠. 그럼 얘가 척착 잡아서 이렇게 놓고 다음 판 지나가면 이렇게 됐고, 해서 정말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요거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럴 거예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5Y, Y를 5번 해보시면 정말 근본적인 우리 문제의 원인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자, 현상은 당연히 명확하게 있죠. 예를 들면 자주 형광등이, 우리 집은 이상하게 남들 집보다 형광등이 바로 깜빡깜빡거리다가 수명이 짧더라, 이런 현상. 그러면 그게 왜 발생했을지를 여러분들이 5번 Y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계별로. 5번 정도 하면 보통 근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더라. 당연히 근데 Y에는 여러 가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인데 되게 유명한 사례예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요 외부 강의에서? 얘가 이제 새똥이 워낙 많아서 새똥 때문에 이거 주기적으로 물세척을 강하게 고압호스로 하다 보니까 이 대리석이 엄청나게 깎이고 부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세척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다. 그렇다고 새로 지을 수도 없고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었냐면 5Y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죠. 왜 이렇게 대리석이 많이 부식될까? 첫 번째, 당연히 첫 번째는 비눗물로 자주 청소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게 두 번째 질문으로 돼요. 왜 비눗물을 자주 써야 되냐? 당연히 우리는 비둘기 똥을 치우기 위해서죠. 그럼 왜 비둘기가 왜 모일까? 먹이인 거미가 많더라. 그럼 거미는 왜 많이 있는가? 얘네들의 먹이인 또 작은 나방류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왜 유난히 여기서 많이 모이는가? 이 기념관의 점등을 빨리 하잖아요. 밝거든요, 주변보다. 그래서 벌레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세척을 강도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점등 시간을 2시간 정도만 어둡게 해두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마이 리얼 트립이라고 다 아시잖아요. 한번 패키지 투어, 이렇게 배낭여행인데 패키지 투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데 왜 불편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겠다. 5Y로 한 3분만 드릴게요. 3분. 김 대표님 고민하고 있어요? 당연히 뭐 패키지 불편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옵션 쇼핑 강매하고, 그럼 뭐 쇼핑 강매를 왜 할까 해서 이제 마이 리얼 트립의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패키지 투어가 도대체 왜 불편하냐? 강제 쇼핑, 옵션, 그 다음에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투어가 진행되더라. 왜? 가이드가 강요하니까 끌려가는 거죠. 근데 가이드는 왜 강요하냐?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죠, 커미션. 근데 왜 커미션을 받느냐? 이분들 급여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형편없죠. 그래서 급여는 왜 적냐 했더니, 이게 여행이란 게 우리 하나 투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내면서 하청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 형편없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리얼 드립은 그러면 핵심 가치는 직접 연결하자. 그래서 그 2012년도에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거였어요. 한국인과 해외 현지에 정말 자격증을 취득한 가이드를 직접 연결해 버리자. 그냥 이 플랫폼 안에서만. 그걸로 엄청나게 지금 더 고도화가 됐죠. 그래서 이 5Y는 진짜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 대표님 제안서 쓰실 때,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할 때.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실습을 해보고 창업 기회 쪽으로 넘어가. 이거 랜덤 링크라고 그래서 강제 연결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분들, 고등학생분들 모시고 어떤 팀은 브레인스토밍을 해보고 어떤 팀은 마인드맵을 하고 어떤 팀은 랜덤 링크로 이렇게 해봤을 때 이 결과가 제일 잘 나와요. 방법은 해결해야 될 주제를 먼저 당연히 정해야지. 개발할 아이템이니까. 그리고 그 조합할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작위로 선정한 거의 속성들을 쭉 뽑아 보세요. 그리고 얘를 해결해야 될 숙제와 강제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뽑는 건데 이게 안 될 것 같죠? 근데 정말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풍기를 개발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강제로 우리가 조합할 대상은 한번 강아지로 잡아볼게요. 강아지.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의 속성들을 한 번씩 뽑아볼게요. 강아지 하면 뭐가 있어요, 속성이? 우리 설기정원 대표님. 강아지 하면 떠오르는 속성. 그냥 자유롭게. 영역표시. 영역표시 한 번도 안 나왔던 남편인데. 우리 대표님. 잘 먹고. 뭐 귀엽기도 하지. 보통 귀여우니까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주인도 잘 쫓아오고. 잘 짖잖아요. 낯선 사람들 오면. 충성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충 뽑아보면 당연히 귀엽고 우리말 잘 알아들으니까 옆에 곁에 두고 반려동물을 하겠죠. 산책도 잘 다니고, 그 다음에 뭐 할기도 잘하고, 잘 뛰어다니고, 위험이 오면 이제 짖는다. 여기까지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벌써 떠오르시죠? 이거 제품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면 귀엽고 사랑스럽다. 선풍기 디자인, 그죠? 굉장히 귀엽고, 그 다음에 주인의 말을 잘 알아듣는다. 음성인식이잖아요, 그죠? 함께 산책을 다닌다. 휴대용. 그러니까 이게 이 교환이 나올 때 오래돼서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휴대용 선풍기 없을 때였어요. 참 2002년인가 3년, 2002년도에 제가 그 출장으로 로마를 갔는데 목에 이렇게 선풍기 요거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로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스토랑에 있는 셰프분이 이걸 주면 파스타를 한 걸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드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잘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잘 뛰어다닌다, 스스로 이동, 자율주행할 수 있는 거, 위험이 오면 짖는다, 진동이 오거나 날개가 흔들리면 경고, 알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거나 하나 해볼까 또? 선풍기에 딸기. 그냥 막 뽑아도 돼요, 딸기. 그 딸기에 대해 뽑는 거예요. 선풍기 생각하지 말고, 일단. 비싸고, 딸기 비싸잖아요. 그 다음에 향도 좋고, 뭐 이런 특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뽑아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프리미엄급 선풍기. 그다음 향이 좋은 거는 예를 들면 이 방향이나 모기향 같은 걸 꽂을 수 있는 기능.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좋은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직 테마를 정하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거 방법론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뽑아내시는 거죠. 이거는 정말 유명한 방법이 스캠퍼라고 그래서 요 약자예요. 그냥 스캠퍼 자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대체 여기 있는 영어 용어들을 합쳐서 스캠퍼. 이거는 대기업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아이디어 착상론이에요. 그래서 대체하다. 지금 그 내연기관이 전기 모터로 대체되는 거죠. 결합하다. 프린터 복합기.
적용하다. 기존의 거를 새롭게 우리 자연에 있는 엉컨기를 벨크로로 만든 거, 그다음 용도 변경. 원래 캠핑카를 캠핑카 호텔로 이렇게 아이디어 발상만 전환해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 제거하다. 대표적이죠. 다이슨 날개 없는 선풍기, 역방향, 발가락 양말.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안 풀렸을 때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그죠? 그때 거기서 뵌 거죠. 우리 갈비탕집. 그죠? 갈비탕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걸로. 재밌는 아이디어 많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성공 예측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 저스틴 버그 교수님인데 이게 전 세계 예술가로부터 이 자기네들 서커스 공연을 받았어요. 쭉 받았죠. 그 중에서 이제 영 아닌 거, 유행 다진한 거 뺐더니 161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평가단을 모집했는데 어떻게 했냐? 현재 서커스 단원. 두 번째는 서커스 경영 관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겸직, 경영도 하고 서커스도 하는 분. 마지막은 일반인. 일반인들한테 이 162개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을 만한 거 한번 뽑아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뽑았죠. 다. 뽑은 걸 놓고 이제 10,000명이 넘는 일반 관객들한테 쭉 보여주고 정말 일반 관중들이 호응도가 높은 거랑 매칭을 시켜본 거죠. 누가 어떤 집단이 제일 잘 맞췄을까? 대표님 누구 올 것 같아요? 1그룹 서커스 팀, 2그룹 경영자, 3그룹 겸직, 4그룹 일반인. 일반인? 우리 고선필님은 일반인? 그래서 이제 이 결과는 굉장히 놀랍게 나왔어요. 서커스 하는 분이 제일 맞추더라. 그리고 겸직도 어느 정도 실제. 근데 이 교수가 깜짝 놀랐던 건 요 둘이었어요. 요 둘. 서커스를 관리하는 사람이랑 일반인은 거의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실제 여러분 사업하는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제일 시장 적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아이디어를 내는 활동 자체가 여러분들 시장이랑 솔루션 핏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남이 해온 거 괜찮네. 고개만 끄덕이는 안 교수님 같은 분들이 예측 정확도가 제일 낮은 거죠.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아이디어는 정말 수시로 고민하시고 수시로 뽑으시라. 그 다음에 사업계획, 이제 서둘러야겠다. 사업계획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느냐. 두 번째 당연히 그때 기회가 중요한 거죠. 이 기회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내 제품을 시장 단가보다 높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항상 그렇진 않겠죠.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부. 그래서 뭐 시장 기회가 매력적인가, 시기적절한가, 수익이 지속적으로 되는가,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 수업 들으시면 기회의 창 기억하세요? 꽃봉오리? 꽃봉오리. 모든 창업 아이템은 영원히 열려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기간에만 수익을 줄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아이템에 따라. 이게 이제 기회의 창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예를 들었지만 스마트폰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팜도 마찬가지. 지금 기회인 거지. 10년 후에는 다 보급 완료되고 충분하게 공급량을 맞추게 되면 그때는 사업 아이템 닫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부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뭐냐면 결국 어필하는 건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IR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의 창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쏨, 쌈, 탐 이런 거 분석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시장이 명확히 제이커브를 그릴 수 있는 이 포지션에 있다는 거를 어필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해서 이 빌 골스라는 펀드 매니저가 처음에 이제 10개 이렇게 보면 아이디어, 팀, 비즈니스 모델, 자금 조달 능력, 타이밍, 또 빨간색 기억하세요. 타이밍. 그래서 쭉 봤더니 위에 에어비앤비부터는 다 성공한 기업들이잖아요. 그 밑에는 초반에는 엄청나게 곽광을 받았는데 기대만큼 못 가거나 정체되는 기업들인데 보면 아래쪽 기업들도 보면 이 펀딩 능력도 엄청나게 좋고 그다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에 비즈니스 모델도 좋은데 정체되더라. 그 결정적인 차이는 위에 기업들은 이 빨간 타이밍이
최소 8 이상인 거예요. 타이밍. 그래서 되게 이분이 영감을 얻고 10개에서 이제 200개 이상 기업들 쭉 검토를 해봤더니 역시 타이밍.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42%가 타이밍이 이 기업의 성공 요소를 하더라.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 설기정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지금의 트렌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사이클이 디저트 트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패스트 분석,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기술진보 요거를 약자로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기억만 해두시면 돼요. 정치 제도적으로 많은 대표님들이 우리가 뭔 정치랑 관계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엄청 큽니다. 특히 이제 공기업 민영화 이런 거는 엄청난 시장을 여는 거고, 특히 여기 환경 쪽에 하신 분들은 안 계신데 환경 쪽에서 예를 들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가스 농도가 10에서 5로 딱 제도 변경 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시장이 엄청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경제적인 얘기는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환경 전공이니까 이게 되게 민감해요. 에너지 가격 변화. 여러분들 열심히 분리수거하는 플라스틱이 다 어떻게 쓰이는 줄 아세요? 대부분 열심히 깨끗하게 정말 주부님들이 정성껏 하는 게, 과거에는 외부에서 석유가 워낙 싸니까 다들 어떻게 되냐면 녹여서 떡볶이처럼 만들어요. 떡볶이. 그래서 RDF라고 그러는데 쭉 녹아. 플라스틱이 녹잖아요. 녹으면 똑똑똑똑똑 끊어서 그거를 그 발전소에 조금씩 섞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리터당 2,000원 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플라스틱을 해중합이라고 그래요. 플라스틱을 다시 원료 상태로 돌려버려요. 석유 상태로. 그런 기술들이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게요? 제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R&D도 지원할 때 그런 과제를 들고 오면 평가위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미친놈.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지금은 돼요. 우리나라 열분의 이런 시설들이 제가 엊그저께 파악한 거는 20개가 넘어요. 이제 열분해에서 등유 뽑는 거.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거든. 요거죠. 결국 사회 트렌드. 이 사회적 트렌드는 결국 새로운 소비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오래돼서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 통계청 자료가 지금 거 없더라고. 업데이트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뭐 쭉 보면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들이 새로운 산업들을 약성하는데 저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1912년을 기점으로 20, 30대보다 40, 50대 소득 증가율이 더 커지기, 역전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과거에는 텔레비 보시면 여기서 화장품이 다 20대 향이었어요. 마몽드. 그렇잖아요. 근데 요 시점을 계기로 설화수 같은 중년 프리미엄 시장이 확 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이 뭐 반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아까 그래서 지금 올해를 작년부터 관통하는 게 저는 디저트 시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디저트의 종류로 승부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디저트를 공동구매해서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서비스 점점 다양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 뭐 한국에서 요화정 같은 거 바로 그냥 일본으로 나가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트렌드를 지배하는 나라고, 이게 K컬처랑 엮여 있기도 하죠. 대표님 갈비탕도 저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봐요. 엊그저께 제 지도 교수님 니시무라 선생님이라는 분이 한국 왔는데, 그분이 어딜 모시고 왔냐면 종로 닭 한 마리집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다음 그래서 여쭤봤죠. 또 뭐가 좋아요? 했더니 자기 갈비탕이 이렇게 좋대요. 갈비탕. 한국 갈비탕 먹으면 진짜 속이 따뜻해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K컬처는 그 대표님한테도 그렇고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다음에 기술. 우리 고선필 남자분들이 주로 아실 거예요. 이게 2018년 이때만 해도요, 3D 프린팅 기술만 있어도 벤처 캐피탈 VC 투자가 200억씩 꽂히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3D 프린팅 한다고 그러면 누가 투자해? 아무도 안 하죠. 불과 4년 만에
저 CES라고 그 베가스에서 하는 그 만국 전시회에서 모든 건 인공지능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요 트렌드를 읽으면 사업 아이템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하나였죠.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보면 39년부터 44년까지 이 엄청난 발명품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만나는 다 거절당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제록스 복사기였어요. 제록스. 엄청난 세계의 발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 제가 성함을 몰라서 대표님, 근데 왜 투자자들이 이분을 거절했을까, 이걸? 이 엄청난 발명품을. 그쵸,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때는 애지간한 중견기업들은 한층에 이 타이피리스트라고 그러나? 그분들이 몇십 명씩 있었어요. 그분들 놔두고 왜 기계를 돌리느냐. 당연히. 그래서 처음엔 초기 투자에 힘들었지만 결국은 엄청나게 성공을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최고 경영자가 됐는데 이 직원들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표했는데 막 엄청나게 비웃고 채택이 안 됐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 사실 사전에 나와 있네요. 여기 요거예요. 요거. 요게 마우스였습니다. 마우스. 이 시점이 그 IBM이나 이래서 가정용 PC가 그 폭발적으로 보급되던 시기였는데, 만약에 제록스가 이 아이디어를 선점했다면 엄청난, 지금이랑 완전 다른 기업이 됐겠죠. 그래서 기회를 포착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업계획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업계획서? 사실 뭐 정의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서, 우리 지금 팁스 작업하고 계시는 사업계획서. 뭐라고 정의할 건 없어요. 그죠?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결국은 향후 일어날, 그쵸.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킨 게 결국은 사업계획서죠.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보고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이런 활동인데, 결국은 사업계획서는 사업 성공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계획서의 약점, 그러니까 위크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강점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약점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사업 과정에서 나침판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발전 전략을 상세하게 한번 설계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디어가 성공으로 가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로드맵이면서 동시에 설계도다. 설계도. 근데 이게 사업계획서 한번 써보셨어요? 어떤 사업 때문에?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이 서천 군에서 한 작은 창업. 아, 그거 너무 좋아요.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건데. 그거 해서 이렇게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기반으로 창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창업 이후에도 지원 사업들 이렇게 접근해 보셨어요? 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정말 하셔야 돼요. 단돈 500만 원짜리라도 의미 없어 보여도 꼭 하시라는 말씀 뒤에 말씀을 다시 드릴 건데, 많이 써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은 팩트의 나열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 설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 투자자 이런 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게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팩트 플러스 메시지를 일관성 있게 녹여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지.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득이다. 사업계획서는 우리 팩트를 나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다 보니 핵심으로 6가지 요소를 요구를 해요. 사업계획서는. 이쪽에 좌측에 있는 것처럼 이 계획서의 방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목표 중심, 명료성, 객관성, 이 부분을 구성해서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계획서의 독창성과 읽는 사람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태현 대표님 힘들죠? 차별성과 일관성과 단순성, 이 6가지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제가 수업할 때는 이 하나하나에
한 10분 정도 하는데 우리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방향성과 신뢰성, 작성자가 방향을 잃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써라. 그래서 목표 중심, 우리 고객을 누구로 할 거냐,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야, 이런 것들이 목표가 명확히 드러나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안 교수님도 자주 가시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나 이런 데 가보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표가. 내가 뭘 해야겠다니 있는데, 그래서 결국 성과 목표는 뭐냐. 그 다음에 명료성. 너무나 중요하지, 명료성. 이게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명료성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개조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딱딱 떨어지는 문장을 해볼 기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 객관성. 객관성 부분이, 여기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객관성 부분은.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뒤에 AI 활용 부분에 잠깐 말씀드릴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독창성과 가동성, 눈에 띄어야죠, 당연히. 앞뒤가 맞고 한눈에 들어오도록 써라. 차별성은 사실은 여러분들 아이디어 단계에서 우리 제품의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미리 잡아 놓으셨어야 돼요. 그게 뭐냐, 비용이냐, 친환경성이냐, 아니면 유기농 건강식이냐. 설기 정원은 뭐가 가치 포인트인가요? 건강이죠. 이걸 명확히 해서 그걸 중심으로 스토리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관성. 이게 정말 많이 보이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급하게. 근데 이 사업 아이템은 거주시설을 늘리는 사업 아이템. 누가 봐도 이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런 것들. 근데 그게 많이 보여요. 왜? AI를 쓰면서 이게 오히려 일관성 부족이 더 많이 나와요. 처음에 이제 1차 돌려요. 근데 이제 보니까 서우도 문제점 인식은 잘 나왔어요, 결과. 근데 이제 뒤에 부분은 계속 수정하거든요. 수정하는데 앞이랑 뒤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결여된 사업계획서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더라. 그 다음에 가능하면 단순하게 써라. 단순하게 쓰는 거. 단순하게 쓰는 거에 뭐가 포함되냐면, 아마 여기 아이템에는 그게 없죠. 근데 딥테크나 이런 쪽 보면은 약자들이 있어요. 환경으로 친다면 COD라고 해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붙여주시는 대표님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가는 7분 정도가 들어와서 하는데, 나머지 3분은 환경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제안서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첫 인상 자체가 틀린 거죠. 그거는 정말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사업계획서 핵심은 이 3가지입니다, 결국은.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이게 왜 필요해요? 두 번째, 이 해결 방안이 얼마나 우수해요? 세 번째, 이를 어떻게 구현할 거지? 이 3개 배우. 사실은 이게 다인 거죠, 사업계획서는. 그래서 이것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골격을 짜시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유망한 사업 아이템은,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건강, 명확한 가치잖아요. 명확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요거를 적절한 시장 규모는 이제 대표님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석하는 것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떤 혁신성, 이게 차별성이기도 하고 우수성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제시를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요 4개 요소를 녹여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개요, 여기까지만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잠깐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이유는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없잖아요. 우리 대표님 사업계획서 써보셨어요?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써보셨어요? 무슨 사업을 써보셨어요? 모두의 창업. 근데 써보시니까 어때요? 어렵죠?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많이 써본 사람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많이 써본 분들은 스킬이 있는 것 뿐이지,
이 사업 계획서 쓴다는 건 어렵습니다. 당연히 컴퓨터 활용 능력도 부족하고 창업자가 정보를 무한대로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 AI가 많이 도와주는 시대라서 그렇지 과거에 이거 정보 하나 얻으려고 생각했어요, 우리 대표님.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가고 대학원 뭐 대학에 계시면 당연히 쓰죠. 돈도 엄청나게 들죠. 그리고 이거를 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컨설팅 기업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글로벌 기업 리포트를 사다가 파는 거죠. 그 부분 꼭 똑똑 띄어서.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창업 교육 시간의 부족.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센터를 안 교수님과 연을 맺은 건 정말 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 계획서 작성 팁은 딱 하나, 이게 사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 공고 나고 계획서를 쓴다? 탈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계획서 공고 기간이 몇 주? 3주 정도 돼요. 3주. 3주 안에는 어떤 사람도 초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서동철 교수님이 맨날 이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여러분들 시간, 근데 지금 쓰셔야 돼요. 만약 내년에 간다. 지금 한 세트 써놓고 업데이트 하시면 돼요. 조금씩 채우면서. 그때 돼서 공고 나면 이제 내용 보고 준비해야지. 양식 하나도 안 변합니다. 특히 창업진흥원은 뒤에 나오겠지만 PSST 양식 그대로 똑같아요. 지속적으로 리뷰하고, 이 벤치마킹 부분은 그 NTIS라고 있어요.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 이런 데서 그냥 그 대표님 관련된 분야 보고 어떤 식으로 썼나 다 볼 수 있어요. 비공개는 못 보는데 대부분 공개니까 국가 R&D. 그런 것들 쭉 보시면 얘네들이 서두에 쓰는 문장들, 그 다음에 연구 과정, 개발 계획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의 작성 흐름은 결국 모든 사업 계획서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우리 시장 조사, 그 다음에 이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 근데 비즈니스 모델은 수업 받으셨죠? 사실 이게 수업 절차상 프로세스 안 교수님, 비즈니스 모델이 좀 뒤로 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죠? 아이디어 쪽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 계획을 쭉 고민하면서 기술하는 게 사업 계획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많이 막 급하게 오시느라고 그랬는데 10분간 휴식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아이디어와 관련된 시장 분석을 정말 철저하게 치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 기반으로 다 활용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슬라이드 쉐어랑 크몽 이 사이트는 무조건 가보세요. 슬라이드 쉐어 같은 데 가서 자료 이거 드릴 거예요.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오늘 왜 미리 공유를 안 드렸냐면 제가 사실 막 질문 드리는데 뒤에 답이 있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끝나고 드릴게요. 슬라이드 쉐어나 크몽 이런 데는 실제 사업계획서 PPT들이 이제 물론 채택 안 된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참고할 만한 게. 저도 여기 보니까 이마트에서 가정용품 이런 거 판매 전략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시면 너무 좋아요.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량 분석. 이게 우리 사업화를 위한 자본 투자를 얼마나 할 거냐.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있으면 이제 BEP, 손익분기점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할 시간은 없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한 번에 안 나와요.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려서 내가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수치 만들고. 그럼 이제 준비 다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작성하고 편집하는데, 자, 이거죠. 굳이 1번 문제부터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잘 준비되고 자신 있는 부분도 채워버리셔도 돼요. 다만 이후에 일관성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좀 일관성이랑도 같은 얘기인데 이 스토리텔링이죠. 스토리텔링. 아까 사업계획서는 팩트의 나열이 아니라 설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게 저도 이게 미스테리인데, 똑같은 10장짜리 사업계획서를 보는데 어떤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읽혀요. 근데 어떤 거는 안 읽혀요. 안 읽혀. 전혀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다시 두 개를 놓고 비교해도 차이를 모르겠는데 눈에 잘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체득되는 능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항상 요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고, 스토리텔링. 안 교수님 생각에는 뭐가 가독성을 이렇게 할까요? 일관성이겠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창진원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이제 작성, 팁이라고는 아니고 우리가 어떤 내용도 쓰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창진원 사업계획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요즘에 중기벤처부 사업 계획서는 다 PSST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인식은 우리가 쭉 지금 문제점 검토했던 배경, 필요성, 그 다음에 이 창업 아이템에 대한 현황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만 계속 강조할 거예요. 창업 아이템의 현황, 우리의 현재, 그 다음에 이거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 성장 전략에서는 사업화 추진, 그 다음에 자금 운용 계획들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팀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특히 AI를 쓰신다, 아니면 바이오, 의료, 헬스 쪽이다. 그런데 팀에 해당 전문 인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 2026년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보면은 똑같습니다. 문제 P, S, S, T 똑같이 구성이 돼서 안내가 돼 있고요. 목차도 처음에는 일반 현황, 여러분들 대표님 포함해서 창업 아이템명,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이라이트, 꽃, 요약이 나옵니다. 요약. 뒤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순서대로 문제인식, P, 실현 가능성, 개발 계획이나 추진 일정,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계획이 실현 가능성에 쭉 들어가고요.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여기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정말 제가 정책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1단계, 2단계로 구분된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비 창업 패키지의 과거에는 평균 6천만 원을 그냥 통으로 탁 드리고 원하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2단계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사업계획 고도화 단계에서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진짜 100% 선정평가랑 똑같은 프로세스를 평가를 해요. 거기 통과를 못하면 끝. 실패는 아니에요. 그분은 2천만 원으로 끝. 나머지 분들한테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승자승 토너먼트처럼 이렇게 바뀐 게, 저는 계속 이거를 좀 바꿨으면 하고 의견을 올리거든요. 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의견 한번 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 예창은 기회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선정된 팀에. 하여튼 이렇게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 전략에 있어서, 그 다음 추진 일정, 그 다음 마지막 팀 구성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프로젝트명,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명만으로도 대략적으로 요 분이 이걸 하시고 싶구나 느낄 수 있도록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그러니까 우리 지재권이랑 똑같아요. 너무 부가를 하게 되면 우리 연구 범위 이렇게 좁아지고요. 너무 벙벙하게 써버리면 뭘 하는지 모르겠고, 이걸 적정 포인트를 찾는 건 너무 중요하고,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우리 안 교수님이랑 논의하셔서 최소한 타이틀명만이라도 상의하셔서 하세요. 꼭. 보통은 이제 사업 이 타이틀명은 이 정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이런 과제명이 있고요. 그래서 유로6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배가스 처리 기술. 그다음에 두 번째, 뭐뭐뭐뭐용, 영유아용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고요. 그다음 목표, 명확하게 라이다를 활용한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이렇게 쓰시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목표 수준, 일회 충전 5,0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배터리 개발. 자, 근데 뭐가 제일 명확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이 방식 중에, 에?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나머지 이건 무난한 장명 방식인데 문제는 요걸 썼는데, 그러니까 김태훈 대표님이 쓸 때만 해도 일회충전 500kg가 굉장히 기술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배터리 전문가가 와서 봤더니 이미 현재 시중에 일회충전에 800kg 가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미처 캐치 못했지만. 그러면 이 과제는 선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좋고 한눈에 알 수 있는 장명법이긴 한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 발등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면 요 레인지 안에서 이름을, 프로젝트명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식. 무엇이 도대체 문제고, 아까 그러니까 우리 5W1H랑 똑같아요. 누구의 문제고, 얼마나 심각하고, 왜 해결해야 되는지를 문제인식 부분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담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인식이 평가자들한테 어느 정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우리 대표님? 문제인식이, 그러니까 전체 문제인식, 그 다음에 사업화 전략, 뭐 성장 전략, 팀 구성 있잖아요. 문제인식이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포션이 될 것 같으세요? 100점 기준이 아니라 평가자들이 봤을 때 70% 맞습니다.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우리 사업계획서 자체 이 흐름이 연역법이에요. 사실은 두 갈씩이랑 똑같아요. 대전제 문제가 빵, 그 안에 소전제 문제가 뭐, 결론은 뭐, 이거거든요. 연역법 관점으로 보면 이게 두 갈씩 대전제예요, 사실은. 이게 납득이 안 되면 뒤에 거 안 봐요. 여기서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 배경은 우리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배경 정보를 쭉 취합한 다음에 그 중에 정말 우리한테 유리한 거 두세 개 정도를 뽑아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첨부하는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나 중심으로 쓰세요. 개발자 중심, 공급자 중심으로 현재 결핍을 쓰시는데, 두 가지 한번 볼게요. 똑같이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데 뭐 그 바이오 나일론이라는 그 재료를 하는데 실제로 나왔던 예시예요. 한 분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돼서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쓰셨고, 한 분은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시장 수요가. 심사위원 입장으로서 뭐가 더 가독성 있게 보여질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로 열고 듀퐁, 딱 토롱 딱 쓰면 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심사위원들은 이거 그렇네, 만들면 팔리겠네, 이건 거지. 니네 제품 만드는데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결핍을 충분히 강조하는 거고, 뭐 이러한 기술 동향, 정부 정책 변화, 아까 그 패스트 기법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 예찬까지는 대표자의 개인 경험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심사위원들 납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주부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건강식을 만들었다, 예찬까지는 괜찮습니다. 쓰셔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점을 잘 도출했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은 뭐고, 그 기능은 뭘로 달성되고,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고, 이거에 따른 기대 효과를 쓰는데, 여기 제가 가로 열고 계속 이 내용만 강조할 거예요. 창업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반을 충실하게 어필하셔야 돼요. 이게 정부 지원 사업이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은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 그러면 100원 넣고 200원 나오는 게 확실한 데를 밀어주는 성향이 엄청 강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기반 실적도 없고 역량도 없고 이력도 없는데 1억이라는 돈을 퉁 쏜다? 심사위원 입장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거 제가 강조해서 가로로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아까 정말 잘하셨다고 한 게, 지자체, 창보센터 이런 데서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나오는 사업도 있으면 하세요. 연관이 있으면. 그거 한 줄이 선행연구 이력으로 다 들어가요. 정부의 예산을 받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이겁니다. 창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구현이 되지? 누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 뭐 소비자가 쓸 거냐, 아니면 공급자가 쓸 거냐. 활용 기술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 다음 중요하죠. 우위성과 차별성을 요 실현 가능성 파트에서 체계적으로 다 담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 또 나와 있죠. 현재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개발 계획을 쓰시는데, 자, 목표는 이거예요. 목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본 사업을 통해서 개발할 건 요거예요. 그 중간 가교에 이 보유 기술이 없으면 선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말씀 드리지만. 그래서 요 간극을 준비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숙제인 거죠, 숙제. 요것만 충실히 돼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 얘기지만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려면 제일 좋은 건 선행연구 이력입니다. 선행연구, 유사한 선행연구가 있어서 1회 충전에 100km까지 되는 배터리 내가 개발했어요. 근데 본 연구를 통해서 500km까지 가겠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배터리 기록이 없는, 예를 들면 김태훈 대표님처럼 캠핑업을 하시는 분이 갑자기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신뢰를 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지금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적을 만드는 게 최고예요. 뭐가 됐든. 그 다음에 혹시 MVP라는 개념 배우셨나요? MVP? 실제 완제품은 아니고 정말 최소 기능, 고객이 검증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장에서 검증을 받아서 그 기록,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은 실제 시장조사 인터뷰를 해요. 왜냐면 KDB 산업은행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일정 부분 답례품을 준비해드리고 정말 나가서 카페 주인도 만나보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특허 출원하는데, 오늘 오란다 대표님은 혹시 들어와 계신가요? 오늘 안 들어갔어요. 뵙고 싶었는데, 오란다 대표님이 사실 엄청난 MVP를 검증하고 계세요. 이분이, 오란다 대표님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이분이 다양한 전시회 컨퍼런스 가서 우리 제품을 내놨어요. 내놨더니 다 완판. 첫 번째,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MVP 기록이고요. 두 번째, 그 대표님이 언뜻 말씀하시는데 엄청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B2C 고객용 조그만 거보다 기업 답례품용으로 나온 대용량 오란다가 훨씬 더 빨리 나가더라. 이거는 엄청난 인사이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 그 MVP 가지고 어떻게 개발 계획을 세우겠어요? 그렇죠. 그걸 가기 위한 핵심 전략이 뭐겠어요? 보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것, 더 풍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그렇게 개발하겠다. 자, 현재 우리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전시회를 통해서 완판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고객 분석을 해봤더니 대용량 고객용, 기업용 선물이 훨씬 빨리 나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풍미와 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본 과제를 통해서 하겠다. 누구라도 쉽게 납득이 돼요. 이거는 그냥 되는 거죠. 근데 요 MVP가 만약에 대표님이 없으셨어. 그러면 이거 설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보존을 해야 돼? 뭐 디저트인데 무슨 굳이 보존 기술이 필요해? 설득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MVP 성과는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시는 거죠. 아마 지금 마찬가지로 판매 이런 데이터 있으시죠?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 마시고 잘 해석하시고 계절별로 만약에 판매량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용량 분석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정말 의외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아, 개발 아이템 뽑을 수 있어요. 되게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산행연구 이력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하시라. 관련된 거 있으면. 대표님도 그 지역에서 하는 기술 이전 지원 사업 이런 거, 근데 기술 이전이라고 안 붙어 있어요. 기술 창업 지원 사업으로 돼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포장하는 거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지재권 나오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때 지난주 수업에도 말씀드렸어요. 원래 요 패키지 사업들은 21년까지는 특허 자체로도 가점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는데, 조금 이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특허 출원하는데 22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패키지 사업이랑 안 맞는다 그래서
요거 가점은 없어졌어요. 근데 요 PSST에서 다 들어가요. 실현 가능성에서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 특허가 있는데 이미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장 전략에서 차별성. 특허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규성과 진보성이거든요. 특허청 공식 심사관을 통해서 차별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그 다음 팀에 있어서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내 핵심 특허 있는데 여기서 감점 팍팍팍 때릴 수 있는 심사평가위원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핵심 특허 있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을 사정없이 점수를 후려치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 방안. 구체화 방안은 보통 모든 사업계획서가 협약기간 내 중장기 계획 쓰도록 되어 있는데 놓치지 말고 쓰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요 단기 성과는 특히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내시면 최종 평가 때 이게 여러분 발등 찍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수준에 오히려 상세한 게 좋아요. 너무 무리해서 쓰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만 잘 검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행 일정은 가능하면 이게 이제 간트 차트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바 타입으로 그러는 거. 요거 이용해서 명확하게 평가위원들한테 우리의 추진 일정을 제시해 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사업 추진 내용이 사업 계획이랑 정말 잘 부합해야 돼요. 순서 앞뒤 이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사업 일정 계획을 마련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 드디어 나오죠. 비즈니스 모델이고, 비즈니스 모델은 다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을 하신 거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누가 살 거냐, 이 제품들을 어떤 채널로 전달할 거냐, 수익은 어떤 거냐, 시장 확대 전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사실은 상식적으로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계획서를 검토를 많이 숙고를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추가로 가슴 아픈 얘기지만 탈락시키기 너무 좋은 파트가 여기에요. 미선정하고 싶은데 그 사유. 여기서 감점 당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뭐 화려하게 명확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비 창업 패키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고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이제 표현, 시장 분석인데, 시장, 우리는 여러분들 그 대표님 같으면은 푸드테크 시장이 되겠죠. 시장의 규모는 어떠한가. 여기까지는 쉬워요.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럼 우리가 목표하는 시장은 어디냐? 급식이냐? 아니면 학원용이냐? 뭐 가정용이.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해요.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게 수익 시장이고, 우리가 탐, 쌈, 쏨 할 때 그 쏨이라는 시장인데 요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러면 너의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뭐야? 그거를 경쟁업체 분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AI 돌리잖아요. 요즘에 보면 엄청 웃긴 게, AI 돌리면 왜 당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당근. 아무 상관없는데, 그 대학생들 그 캠퍼스 물류교환 이런 아이템인데 항상 뭐 보면 다 당근이 나와요. 그다음 식자재, 남는 식자재를 지역 환원하는 것도 당근. 이게 많이 찾다 보니까 AI들이 당근을 많이 활용하는 거죠. 당근. 근데 정말 관련된 업체랑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네 이제. 쏨, 쌈, 탐. 그래서 이거는 투자 IR에서도 기본이고요. 거의 공식화된 이미지 그림입니다. 많이 보셨죠? 요거. 이거 당연히 너무 많이 보셨고, 팁스 준비하시는 분들 너무. 자, 그래서 탐은 전체 시장, 토탈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쌈은 유효 시장.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그래도 직접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정말 수익 시장이에요. 우리가 아까 목표 시장 얘기한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단기간 내 점유 가능.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 분석이 나온 다음에 추정 매출액이 나오거든요. 보통 추정 매출액이 요 쏨이 잘 돼 있으면 너무 쉬워요. 여기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시장 점유율 몇 프로, 객단가 이렇게 딱 제시해 버리면 그냥 끝나요. 질문이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안 해보신 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초경량 기능성 러닝화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뭐 토탈 시장은 당연히 국내 이제 푸대어 전체 시장이 되겠죠. 한 1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유효 시장은 기능성 러닝화 웰빙 운동화 전체 시장을 보면 한 2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목표 시장은 뭐냐? 정말 20, 30대 딱 러닝 크루들 있잖아요. 1년에 최소 2켤레 이상 러닝화를 갈아 신는 얘네들을 수익 시장으로 딱 본다면 이렇게 제시해서 30만 명 구체적인 근거로 딱 제시하면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만 명이야. 우리 예상 시장 점유율은 우리는 전체는 아니고 20% 정도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년에 1.2켤레 정도 교환을 하는데 우리 제품 객단가 있잖아요. 20만 원. 뭐 뭐지? 호카 이런 거 보니까 한 30만 원 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20만 원 정도. 그러면 초기 매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사업 확장 계획이 시작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30만 명의 예를 들면 20%면 뭐 6천 명인가요? 그럼 6만인가? 6만 쪽으로 6만 명의 이거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설비가 현재 있느냐?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 계획이 나오는 거죠. 투자 계획에 그다음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오고 이게 3 형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딱 붙어 있을 때 사업 계획이 구체화됐다. 평가위원들도 못 거뜬히는 거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GMP 시설 갖추고 있잖아요. 엄청난 메리트긴 하죠. 잘 활용하신다면 진짜로. 아까 선행연구 이력 그 이상 가는 역량을 이미 갖고 계신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장 분석. 그래서 여기 참고할 만한 게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이 중기부에서 각 기술 테크별로 있는데 여기 보면 기술이나 시장 동향이 잘 돼 있어요. 이게 부합한다면 엄청나게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 들어가 보면 뭐 지능형 로봇은 현재 어느 수준까지 개발되어 있고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그쪽에 아마 그쪽 파트는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있으면 이런 것들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죠.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익 모델. 수익 모델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하드웨어 같은 경우 당연히 판매, 그 다음에 렌탈,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이제 버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버스 광고판 있잖아요. 랩핑 광고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웹 모바일 서비스 마찬가지로 판매, 구독 서비스, 뭐 광고,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이 핵심 특허를 갖고 있다. 양수도 할 수 있고 라이센싱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시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특히 요 구독 방식 사스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월 9,900원이라고 만약에 명기를 했어요. 운이 나쁘면 그거 갖고 10분 동안 질의응답하다 끝나는 수가 있어요. 9,900원의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구독 모델 하나 갖고 10분 동안 얘기하다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독 방식에 대해서 할 때는 최소한 답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왜 9,900원이에요? 하면 그 정도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면 그냥 구독 방식 정도로 해도 괜찮아요. 실제로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19,800원을 하신 거예요. 구독. 사스 모델로. 근데 왜 하는 게 설득을 못 하는 거예요. 버벅버벅대고 같이 오신 분이 일어나서 설득하고 안 되고 10분 끝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떨어졌죠. 결국 엄청난 아이템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말 다양한 수익 모델 메커니즘을 검토하셔야 돼요. 자, 단순 판매되던 거를 기능 서비스 형태로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업 모델이 이겁니다. 저는 요 아이템을 만나면 발명진흥에 있을 때 무조건 도와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주력 제품이 있고 다달이 들어간 소모성 제품이 있어요. 이런 아이템은 전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템. 그 다음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프리미엄 전략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있고요. 묶음으로 제공하는 이 기능과 서비스를 철저하게 분리해서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양면 시장, 고객에게는 무료로, 광고주들한테는 유료로 이런 시장에서 자 서비스 확대 전략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그냥
판매됐는데 이거를 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장기적인 구독 서비스로 바뀐 사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거예요. 집에 모든 가정에서. 정수기. 정수기 시장이 정말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입니다. 혁신. 30만 원 팔아봤자 아무 도움 안 돼. 도움 되죠. 이게 100배 나요. 현금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 모델 정말 최고죠. 그럼 수익 다각화. 우리 남성분들은 뭐 매일 쓰시는 거. 주력 제품이 있고 부속 소모품이 있는 거 뭘까요? 질레트.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프린터. 어? 그 다음에 프린터. 프린터가 엄청 싸요. 보면 한 10만 원 정도예요. 그죠? 근데 안에 토너가 엄청 비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그래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무료지만 더 기능이 필요할 때는 비즈니스가 프리미엄급으로 사시는 거고. 요거 뭘까요? 묶음으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받았던 서비스인데 얘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별도 가금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PC, 컴퓨터요? 아, 그것도 될 수 있네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저가항공이에요, 저가항공. 당연히 여러분들 짐 15kg 보내고, 당연히 기내식 나오고, 당연히 맥주 한 잔 누리던 게 다 구분을 한 거죠. 특히 이제 라이언에어부터 시작된 거. 그 다음에 양면 시장은 이제 구글이나 플랫폼 기업에서 여러분들 서비스가 단순히 판매로 끝 하지 마시고요. 수익 모델은 체계적으로 다각화되면 될수록 평가위원들은 엄청 좋아해요. 여기까지 고민했네? 이 기업 대표님. 그리고 들어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 그러면 쏠리죠.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민하시라고 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고요. 여기 대표님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삼형제 얘기했죠. 시장 확장 전략이 있으면 당연히 이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계획이 있고요. 대표님이 투자 계획까지 하신 거예요. 생산 설비 구축하셨으니까. 그럼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조달 계획. 이게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한 줄이라도. 그 이유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확장 전략이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느끼는 계획대로 차분하게 구체적으로 쓰시면 돼요. 핵심 특허 이때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제품 출시를 2028년도 하고, 이 매출 성과를 기반으로 조달 시장 진입하고, 이때 획득한 PCT 특허를 기반으로 해외에 나가겠다. 아구만 맞으면 돼요, 아구만. 근데 이렇게만 하면 선정이 하기가 쉽지가 않죠, 당연히. 그러면 제품 출시는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투자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한 줄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토지 매입비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보면 이제 매출 계획, 투자 계획, 이거 한 표에 묶으시면 돼요. 최소한 우리 고민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답변을 위해서는 대표님은 정리해야겠죠. 2조, 그러니까 2억, 3억, 5억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 내역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머릿속에는. 그 다음 뭐예요? 투자 계획이 나오면. 대표님, 투자 계획까지 나왔으면. 조달 계획이죠, 조달. 어떻게 조달할 거냐. 근데 예비 창업 패키지 분들은 여러분들 대표 가진 돈, 자본금, 그 다음에 정부 R&D 사업, 그 다음에 신보, 기보 같은 정책 자금, 투자 유치, 요거밖에 쓸말 없어요. 그 외에는 뭐 없잖아요. 아직 협력 파트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거를 쓰는데 뻔한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거예요, 요거. 똑같은 한 표를 쓰시더라도 어떤 분은 정부 R&D 비고가 없어요. 정책 자금 없어요. 그러면 아무 고민 안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별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에 대표님이 이렇게 제가 서울에서 죄송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 약자 동행 지원 사업을 통해서 1억 조달하겠다. 구체적으로 이거 썼을 거랑 이게 없을 때는 평가위원 입장으로 완전 달라요. 그 다음에 정책자금 이렇게 덩그러니 썼을 때랑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무슨 사업 예산을 통해서
이걸 조달하겠다. 최소한 이 정도는 조사를 해두면 여기 평가 오신 분들 대부분 R&D, 정책자금 프로그램 대부분 알고 계세요. 맞네. 부합하는 전략을 세웠네. 좋은 평가를 요거 하나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 AI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 평가하기 정말 어려워요. 평가위원들이 서류 평가 가면 옥석 갈라내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뭘로 하느냐? 이런 디테일 하나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사 분석. 거의 당락을 결정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경쟁사 분석. 그래서 A사, B사, 우리 회사 보통 요 정도로 나열을 하시고요. 여기서 가격이면 가격, 품질, 디자인, 편의성, 기능 이런 핵심 기능 우리 가치 중에서 우리한테 유리한 거 뽑으시고 우리한테 조금 불리한 거 하나 정도 뽑으세요. 근데 극복 가능한 거.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께 내가 최고야, 시장 최고야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제품보다 가격 싸, 품질도 가성비 엄청 좋아요. 근데 약간 편의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극복할 수 있다. 요 과제를 통해서 이거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3개 정도. 전략적으로. 막 유리한 것만 다 내립다 박아 놓으시면 오히려 이거는 진실성이 없어 보이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당근 말씀드렸죠. 우리와 정말 관련 있는 업체 정보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우리 설기정원 같은 경우 경쟁업체가 어떻게 뽑으시나요? 오히려 너무 많죠, 오히려. 쌀 디저트 쪽으로 보면은. 근데 그 중에서 막 쓰시면 안 되고, 그래도 약간 인지도 높은 쪽으로 쓰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 2개, 약점 하나 정도. 이렇게. 여기도 이미 단점이라고 나와 있긴 하네요. 근데 그냥 단점으로 끝나면 탈락.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단점으로 하시라. 마지막에 이제 팀 역량. 우리 팀이 뭘 잘하는가? 역할이 잘 배분되어 있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 팀. 뭐 과거에 그 대표님의 이력이나 아니면 팀원들의 역량의 이력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금 집행 예산 계획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쓰시면 돼요. 재료비, 외주 영역비, 뭐 인건비, 특히 패키지 사업들은 인건비 많이 쓰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으시라고 드리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만, 외주 영역비를 많이 샀다. 이게 무슨 의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가위원 입장으로서는 외주 영역비가 70%다 그러면 그 회사를 뽑는 게 나아요. 여러분 대표님 회사가 아니라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외주 영역비는 감점 요인이 된다. 자, 이제 잘 쓰는 팁을 말씀드리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네요. 원래 이 다음에 그 팀워크 부분도 있고 정보 지원 사업 리스트도 있는데 그건 그냥 자료로 드릴게요. 첫째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자료를 확보해라. 그 다음에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 핵심 역량을 부각하는 모든 스토리라인은 그렇게 집중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 분야별 전문 용어는 다 해설서를 주역을 붙이고요. 가능하면 평이하게 쓰시라.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경쟁사 포함해서 우리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위험 요인 꼭 뽑아서 해서 대응 방안까지 쓰셔야 돼요. 위험 요인만 나열하고 끝나는 경우가 의외로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는 답답한 거예요. 석유 가격 급등. 그걸로 끝나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질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피하자. 그 다음에 목표 달성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근거를 가능한 팀 역량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우리 성장 가능성과 실현 가능한 자금 조달 계획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 우리 제 경험으로 이 기술 방식에 의해서 이 평가자, 검토자 입장에서 대수에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많이 아시잖아요. 연역법과 기납법. 연역법은 이제 머리통에 답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식이라고 하고, 기납법은 A가 B, C가 해서 우리 결과를 도출한 그 미괄식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역법이 우리 사업계획서는 더 맞아요. 실제 이제 연역법과 기납법의 사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연역법은 자, 우리 뷰티 콘텐츠 분야는 AI의 융합이 정말 시급한 시대다. 대전제 빵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뒤에 얘기도 신뢰성이 높아져요. 근데 현재 이 고가라서 어려움이 있더라. 우리 소결론.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거는 이 대전제만 정말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면 심사위원들한테 되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데, 이 귀납법은 80%가 유료 참여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매칭 만족도가 이렇더라. C 뭐뭐뭐뭐 해서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스케일업이 가능하다. 근데 왜 연역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더 좋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심사하시는 분들 뒤에 나오는데, 제가 서울 창경에서는 3시간 평가 시간 동안에 서류를 몇 개밖에 해요? 100개까지는 안 됐어요. 서교수님 100개까지 보셨다는데 저 44개. 44개를 3시간 동안 다 봐야 돼, 서류. 근데 이렇게 귀납법으로 하면은 눈에 안 들어와요. 연역법으로 먼저 대전제 빵 때려주고 그 다음에 기술에 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얘가 효과적인 사례도 있어요. 시장 분석에 그래요. 삼성 전년도 뭐뭐뭐뭐뭐뭐뭐뭐뭐. 그래서 우리 시장은 장기적으로 15% 이상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쓰는데 주로 이 PSST 방식은 요게 맞더라. 더 한눈에 들어오더라.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표님 멋있습니다. 정답률이 거의 90% 이상. 그 다음에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생략할게요. 이렇게 글로 쭉 나열된 거 아까 똑같은 이유예요. 하루에 44개를 보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미지나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아까 보여드린 예비 창업 패키지 딱 다시 안 보여드려도 되겠다. 서두에 보면 이게 딱 붙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목차를 제외하고 10페이지 내외. 근데 이제 많은 대표님들이 쓰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15페이지 막 이렇게 내세요. 근데 어떤 평가기관에서는 그냥 적당히 받아주는 데도 있는데, 제가 갔던 서울 창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10페이지인데 10페이지까지 개발 계획까지만 했어요. 그럼 거기까지만 점수를 주라고 그래요. 그럼 성장 전략, 팀 역량 빵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준수하셔야 됩니다. 요거 첫 번째 이거부터 읽어보셔야 돼요. 사업계획서. 당연히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쓰면 엄청나게 가점 요소예요. 진짜 감점 요소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팀 역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업의 실행 가능성은 팀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데 현재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어찌 보면 편법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예전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논의하신 분 있으면 쓰셔도 돼요. 쓰셔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히 팀 구성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어필하시고요. 특히 특수목적 사업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기반 생산공정 최적화, 그 다음에 해외 사업을 목표로 하는 지원 사업들, 그 다음에 바이오 의료 분야 인검증 때문에 전문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뭐 섬유공학과 출신이세요. 경력도 없어. 그러면 선정이 어렵잖아요. 팀 구성을 만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보기 힘든 자료예요. 평가를 이렇게 쭉 안 교수님도 많이 가시잖아요. 대부분의 탈락 사유를 제가 한번 모아봤어요. 자, 평가원 입장을 이해할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시간 동안에 30-40개 서류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럼 평가위원들이 물론 좋은 프로젝트를 찾고 싶어요.
근데 더 고마운 건 뭐냐? 감점 사유가 명확한 것들. 이분들한테 고마워요. 그래서 감점 사유의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은 선정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제가 뭐 위원장도 해보고 위원으로도 가보고 대충 쭉 한 2, 3년 분석을 해보니까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떨어뜨리고 싶을 때. 타사와의 차별성 부족한, 아까 경쟁 업체 비교표 있죠. 안 넣었다. 그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유로. 너의 차별성과 필요성이 안 느껴진다. 그 다음에 성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거 사업 계획이, 이것도 정말 탈락을 위한, 사실 예창에서 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뭐 있어요? 요건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요건이 누락. 아까 쏨-쌈 분석 결과가 미흡함, 정말 많이 나오는 평가 의견입니다. 넣기만 하면 돼요. 넣기만. 근데 객관적인 수치 통계청 2026년 이거 붙여주시면 짧은 시간에 다 못 봐요. 객관적 근거 기반했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목표 시장은 고민하셔야 돼요. 전체 시장 규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넣기만 하면 돼. 근데 목표 시장은 명확히 한번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우리 해당은 안 되고 R&D 쪽 보면, R&D는 예를 들면 대기 정화 기술을 만든다면 이 성능 지표를 잡거든요. 제거율, 에너지 소비율 이렇게 잡는데 요거 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사업 핵심 가치랑 맞춰서 이걸 잡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기서 하나만 질문. 예를 들어 국내 시장 상황에서는 A라는 카테고리로 여기 이제 성능지표를 삼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 국내 법규나 음. 국내 시장 요구사항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세계 시장을 나가면은 우리 법규하고는 이제 틀리기 때문에 우리 법규는 무시가 되고 세계 이제 표준들 같은 네. 이럴 경우에는 성능지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잡아주셔도 돼요. 국내 상황 그럼 다만 그러니까 스타 예를 표시로 밑에 표 밑에 물론 이제 참고표는 이제 그런 네. 내용을 적기는 하는데 기사 같은 내용은 근데 그게 이제 세계 최고 성능 우리 이제 항상 작성을 그러니까 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게 이제 없어져. 비교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없을 때는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고객사 요구사항. 네, 물론 이제 음. 할 말 없으니 그 말을 고객사 요구사항.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시장의 니즈냐 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쓰시면 되고, 아니면 요 항목에 대해서 없더라도 뭐 KCL이나 이런 데는 네. 그 분석 방법이 표준화된 방법론이 있는지 한번 그 세 개의 범위를 벗어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로 어, 할 수 있는 방법. 없을 때는 스타 표시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이제 참고사항 네. 참고해가지고 네. 그 최고 성능이 없는 이유를 쫙 써버렸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네. 그걸 근데 너무 많아요? 성능 목표치가? 실제 핵심 성능이 국내하고 외국하고 세계 시장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능에 대해서 하고 해외 같은 경우 프로세서 중시하는. 그 항상 보면 그렇게 되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긴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평가위원님들 간에 자료 자체를 관련 그 참고 사이트나 참고 문서를 박아버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따라 세계 최고를 그냥 국내 기준으로 박아버리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글로벌 수요처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조금 적당한 레벨로 이렇게 정리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고. 말씀드린 거죠. 어렵기 때문에 탈락사유에 꼭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의 필요성, 시급성이 불분명하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인식이 그 객관적으로 잘 제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대표님 답변 주셨죠. 몇 프로? 70%. 70%가 여기서 나와요. 정말 떨어뜨리기 쉽죠. 필요성이 안 느껴진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사업화 추진자는 아까 3요소. 확장계획, 투자계획, 조달계획. 한 줄씩만 쓰시면 돼요. 빠뜨리면 감점하기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팀 역량, 아까 말씀드린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드릴 거예요, 다.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주요 이 멘트는 딱 보면 아시겠지만 탈락을 위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걸러내는 체크 포인트예요. 요거는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빠뜨리지 말자는 거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제일 핵심, 요약과 아이템명. 똑같은 사유예요. 평가요약 하루에 3, 40개 보는데 그러면 일반은 보지도 않아요. 현황, 대표 뭐 보지도 않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봐요. 여기서 딱 봤는데 여기서 눈에 읽혀. 스토리텔링이 돼요. 그러면 일단 긍정적인 순위로 적어두죠. 40개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평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드는 건 그냥 점수 안 줘요. 일단 동그라미 쳐놔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까리하네. 세모.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명확한 경쟁사 동향 분석 없다. XXX 쭉 나가요. 여기서 눈에 읽히면 최소한 세모에서 동그라미 받아요.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들어와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동그라미 세모 중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제품 서비스의 필요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 목표 시장 달성 방법. 요거에 한눈에 쭉 보이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선행 연구 이력. 요 한 줄에 진짜 선행 연구 이력이 여러분 당락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금. 세금은 투입 대비 산출물이 명확한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 창경센터,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에서 우리 보육센터에도 교수님 지원 사업들이 조금씩 나오죠. 그런 거 히스토리에서 뭐 상표를 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브랜드 전략 이런 것도 그런 거 하셔서 우리 고도화 있다는 내용 쓰시면 되고요. 저는 창경센터에 보면 이제 현재 만약에 특허가 없다 그러면 창경센터에서 거의 선착순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 기술 이전비 지원 사업. 그런 거 활용해 보셔도 좋은 전략이 됩니다. 그 다음에 AI는 절대 보조수단으로 쓰시라. 연구자분들은 AI의 이 보조 노동자로 쓰시고 창의적 아이디어 확보에 정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AI별로 보시면 특유의 심볼을 남겨요. 재미나, 그러니까 써보신 분들 아시죠? 구글, GPT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다 없어요. 가능하면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문장을 다시 쓰는 것도 괜찮아요. 누가 봐도 AI가 쓴 것 같은 문장은 정말 평가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그 한 줄을 여러분들이 한번 투박한, 일부러 전략적인 투박함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리려다 넘어갔는데 AI의 근거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복성 문제가 굉장히 심한 과제였어요. 그렇긴 했어. 근데 그 선행기술 중에 특허에 되고 요거와 우리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논리 제시를 했는데 평가위원회 변리사무도 많이 오세요. 이 특허 번호가 이상한 거예요. 보통은 10-100 이렇게 나가는데 한 자릿수가 더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리사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체크했죠. 없어. 질문했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결국 떨어졌어요. 그래서 핵심 선행기술의 차별성을 그걸 근거로 제시했는데 그 근거가 오염된 거면 뽑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제 요렇게까지 해서 원래 시간이 되면 창업팀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딱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55분이라서 오늘 수업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 이거 지난주에도 드렸지만 또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충남창경, 하여튼 그거 충남창경의 기술이전 지원 사업은 저는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게 그 기술이전 지원 사업이라고 박혀있지 않아요. 창업기업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모두의 창업 선정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 이제 떨어지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우선은 그 총괄 매니저님은 아마 7월 2일 날 제도전 신청을 하려고 하면은 필수 멘토링을 해야 아마 가산점 인정받고 3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고 접수가 가능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거 안내를 잘 해주시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 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입주기업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 자료가 이렇게 전달이 될 텐데요. 요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총괄 매니저님에게 연락처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서 필요하신 강의 자료 이렇게 잘 하시고, 그리고 오늘 교환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거 그냥 스킬 매겨가지고 그대로 넣고 사업계획서 쓰시면은 심사에서 다 걸립니다. 최대한 그 대표님들의 이렇게 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좀 잘 이렇게 정제해야 된다라는 것 좀 숙지하시고, 하여튼 오늘 바쁘신데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박용진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마무리죠. 네, 다음 주가 마무리고 안내를 드릴 게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 정상희 선생님이랑 백명호 선생님이 운영안이 거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디자이너 2급 과정이 끝나고 이제 1급 과정이 이제 뭐 하반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조만간 CEO 독서 클럽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면은 책 독서하지 않는 CEO가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성공한 CEO들은 반드시 독서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책들 서로 추천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통찰력을 좀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후속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진행될 예정이니까 잘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